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딸 김주애를 동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동선을 상당히 좀 빨리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국제 무대에 다자 무대죠. 데뷔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과거에 방중을 할 때는 한 이틀 후에 관영 매체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국내에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과거에도 중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한 60km 속도로 달리는 열차를 한 1,300km를 이제 가는 거 아니야? 20시간을 달리기 때문에 과거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그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66시간 갔었나요? 예, 그래서 네. 제가 농담으로 엉덩이가 많이 아프시겠다 뭐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한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고 북러 군사협력을 증대하면서 어떤 존재감을 증대시키고 높이고 있었는데 네. 그런 자신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정상 국가와 보통 국가와를 외교 차원에서 이제는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그 베이징에 가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도착을 했을 때는 왕이 외교부장이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의전 수준이 사실 국가들의 이 관계를 좀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고 수준의 의전을 해준 거죠. 시진핑 네네. 주석이 나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장하면 그렇죠. 우리의 어떤 외교부장, 외교부 장관을 가지고 이제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는 최고의 어떤 의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 80주년에 참석을 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열병식을 할 때 어떤 그 천안문 그 광장의 그 막루에 중간에 서시고 오른쪽에 이제 푸틴 대통령, 예.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쓰면 어떤 그 한미일 어떤 그 국가의 그 동맹에 대응해서 어떤 그 북중러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에 대응해서 중국이 어떤 그 대응할 수 있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측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계기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얼마나 많이 찾고 러브콜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친구가 많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을 주변에 두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을 거고 전승절이라는 좋은 계기를 맞이해서 이제 그 초청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한 일행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상으로 보면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외국 방문에 김주애와 동행한 그 의미가 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후계자설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다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또 이 외교 무대에 나갈 때 퍼스트 레이디가 아닌 딸을 데리고 가는 게 외교 관례에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이례적이긴 하죠. 일단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딸 주애를 데리고 간 것은 네. 후계 구도에 힘을 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기 위한 이러한 포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 민주주의 국가라든지 서방 진영에서는 어떤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그 부부가 동반하는 경우가 퍼스트레이트가 가시는 경우가 그 일반적이고 예. 관련돼요. 사회주의 국가는 즉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정상만 가시고 그 부부 동반 그 퍼스트레이트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적인 그 분위기를 따라서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에
국가에서도 퍼스트 레이디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퍼스트 도터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녀가 가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로 일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김주애를 이제 후계자 구도에서 완전히 굳혀서 뭔가 제3의 그 사회 이제 지도자로 반열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포석이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관심이 되는 것은 이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주애가 김주애가 같이 할 동반하느냐. 것인지 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공식 행사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중국이라는 배경, 베이징이라는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관심이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주애가 동행한 것 그리고 이제 다자회 무대에 어떤 데뷔하는 것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김주애가 막루에까지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을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주애 방중 일정이 어떻게 될지 어느 수준 범위까지 활동을 할 거라고 좀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서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관을 하면서 어떤 후계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조용하게 이제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과 일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행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준비가 어떤 그런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에 쏠려 있을 거기 때문에 김주애를 위한 다른 그런 행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같이 가지 않는 게 관례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도 퍼스트 레이디가 함께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면 퍼스트 레이디들을 위한 행사가 우리가 이제 국빈 방문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했을 때 어떤 영부인들끼리 하는 행사가 있지만 예, 그런 그렇죠. 부분에 상응한 부분이 있는 걸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를 위한 어떤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같이 아버지를 동행하면서 좋은 어떤 외교 수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첫 다자 외교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그야말로天安문 막루에 나란히 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점을 상징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북중러 정상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거의 최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북중러 어떤 신냉전 구도가 이제 고쳐가 된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략 경쟁이 중국과 심해지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진영 간의 대립이 이제 고쳐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 우리 정상께서 방미하시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셔가지고 예. 한일 관계 개선, 한미 협력 강화, 그다음 한미 동맹 강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의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승절 80주년 행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부분이겠지만 네.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진영 대립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중국이 여전히 어떤 서방 세력, 반미 세력의 중심에 있고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래서 중국이 거의 피크에 올라갔고 이제 쇠퇴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많이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일정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진핑이 건재하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행사로 중국 측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김정은이 이번에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거나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해오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생존하고 번영을 해서 그 김정은이 추구하는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거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그래서 예. 미국 주도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세계 경제 시스템에 과거에 중국이 이제 그 포함됐던 것처럼 합류를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제를 풀고 이래야지만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갈 길이 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대안으로서 북한이 취해왔던 것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이제 북한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공교롭게 코로나19가 북한을 강타하면서 완전히 셧다운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북중 간의 교역도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고 3년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90년대 고난의 행군, 2차 고난의 행군이 진행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도 국내적으로 어렵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공개적으로 도와주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한 미묘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북한도 굉장히 실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였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네.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다음에 미국이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병력이 필요했잖아요. 어떤 무기와 그래서 북한의 도움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어떤 북러 간의 군사협력, 경제협력이 증강되면서 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규모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규모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상황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전승력 80주년을 앞두고 북한에게 손을 뻗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열차를 타고서 20시간을 베이징에 갈 때 굉장히 꽃내리피를 들고 가는 쥐고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태남원 막루에 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란히 선 모습을 뛰어넘어서 북중러 3국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중러 3국이 갖고 있는 대미, 미국과 관련된 이해관계, 한국이나 일본 이런 주요국들과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먼저 보면 이제 미국과의 전략 경쟁 때문에 세를 과시하는 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세를 과시하다가 미국의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럴 수는 두고 싶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선을 넘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국제적 국제 무대에서 뭔가 좀 존중받고 싶고 대국 이미지를 갖고 싶어해요. 그런데 러시아나 북한 같은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한 그러한 국가라서 푸틴 대통령이 전범으로 이제 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긴 하지만 네네. 선을 그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는 입장을 잘 표명하지 않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량 국가의 대표라고 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막루에서 북중러 3국이 이제 서 있는 모습은 보여주긴 하겠습니다. 그거는 명분이 있잖아요. 예. 어떤 행사기 때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명분이 있고 친구들을 부른 거니까 그거는 이제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더 나아가가지고 뭔가 어떤 세를 과시하고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죠.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과 인도에게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팔아가지고 근근히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전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지만 경제를 피하고 전시 경제를 벗어나서 전쟁도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게 그 미국이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둘이 대국이기 때문에 미묘한 그런 경쟁 관계도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그 중국, 북한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관계, 그다음에 중국 관계, 그리고 미국 관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삼국 모두 한 자리에 있긴 하지만 속내가 다르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지켜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 대놓고서 이제 삼국이 협력하는 외교안보적 협력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선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양자 협상은 열릴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북중, 북러, 중러 양자회담은 열리겠지만 북중러는 열리기 쉽지 않은 이러한 미묘한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주된 의도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미 협상을 높이려는 목적이 좀 결과적으로 미국을 상대하는데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나오기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좀 어루만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체면을 세워줬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담보를 세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지만 그 협상이 잘못됐을 때는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럴 경우에 뒷배는 중국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그 북중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그 주석을 방문하면서 예.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북중러와의 관계,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일 거예요.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그냥 그 추후에 크지 않은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 생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협력, 더 중요하게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처음 다자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모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나간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예. 때마침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러브콜을 보내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계속해 관리하기 위해서 뭐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포석은 말씀드린 북중러 협력 강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을 되돌려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하기 전에의 행보를 짚어보면 연이틀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연구소를 들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그 재래식 전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검이라고 할 수 있는 핵 능력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군사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국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경쟁국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카드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연구소에 들려가지고 네. 화성 20형 아니겠어요? 18형, 19형을 지나서 20형. 특히 이제 그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데다가 다탄두 능력을 갖춘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어떤 군사적으로도 유용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게 검증되는 이러한 보여주는 그런 수순이 되기 때문에 연구소에 들려서 이제 북한의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부차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네네. 어쨌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우리하고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역량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복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 향하던 시각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들을 좀 여러 장 공개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 공개를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언급이 없거든요.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전승년 8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 베이징에 중국, 북한, 러시아 정상이 모이고 많은 어떤 반미를 자처하는 국가들 정상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과 저항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심에 북중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그러한 동맹을 강화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이제 그 한미 동맹의 황금 시대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은 일단은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올 편집이 끝나고 그러한 시간적인 그러한 고려도 있었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북중러 3정상이 정상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의 공감을 통해 가지고 북중러 어떤 그 진영 대립에 있어가지고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렵죠. 이제 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분명하게 어떤 미국을 향한 이러한 그 대항 세력의 행사라는 부분이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는 표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미국 입장에서도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사진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이제 미국의 불편한 심기 그리고 어떤 견제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일 행사 얘기를 해보죠. 메인 이벤트인 열병식이 약 70분간 진행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 열병식은 정말 최신의 무기들이 이제 공개되는 거잖아요.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경쟁국은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말씀하신 열병식에서 어떤 그 열병식과 이제 그 분열식 그러니까 그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갔을 때 어떤 최신 무기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적인 경쟁을 봤을 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서 이제 경쟁을 하는 부분, 또 대립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그 태평양을 두고서 어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미국이고 네네.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해군력과 공군력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해군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강이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어떤 비대칭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떤 그 상쇄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그 심혈을 기울인 게 이제 그 미사일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네.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미군의 해군력을 어떤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F 둥펑 시리즈가 하는 그러한 그 중국의 어떤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제 열병식 할 때 이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서 어디까지 이제 둥펑 시리즈가 발전돼 왔고 중국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이와 더불어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그러면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군사적 그 양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해군 함정의 수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군사적 역량에 있어서는 질에 있어서는 미국을 못 쫓아온다는 그런 부분이 어떤 지배적이거든요. 평가가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얼마만큼 열세를 극복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전략자산을 얼마나 공개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첨단 경보 지휘라든지 전투기 폭격기, 공중 편대의 능력, 그래서 5세대 전투기가 이제 얼마나 상용화 되는가, 6세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심혈 기울여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일단 만남에 기대를 크게 하고 있지 않는 듯한데 만남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정부 당국이 만남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정상들과의 순서하고 어떤 그 우리 그 의전 의장의 서열이나 순서, 뭐 이런 의전 서열이 것도 좀 좀, 다르기 네네. 때문에 거리가 좀 떨어졌다 이런 예. 부분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남측 인사를 만나는 게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게 된다면 우리 그 국회의장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서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